네, 어제 여야가 개원 후 처음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 여야의 충돌은 오늘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여당 전대주자들이 이 비전 발표를 위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운영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좀 거칠었는데 현안 질의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좀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굉장히 좀 불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업무 보고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자료가 미비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제대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최혜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최혜병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강하게 제기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경로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의혹은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계속 대통령의 개입 관련해서 아예 없었다, 개입이 없었다, 또는 경로가 없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모르쇠로 일관을 했지만 사실 그런 것 치고는 지금까지 드러난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 인사들, 심지어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인사들과의 수차례 통화, 그리고 02800번으로 시작되는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혜병 특검법을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더 커진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자료 제출 부분은 좀 대통령실도 할 말이 있는 것이 원래 이 회의 자체의 성격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단독 개최로 시작된 회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석을 강요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최혜병 특검 입법을 위한 청문회로 알고 나온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업무 보고를 준비를 안 했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자료 준비할 게 없어요. 뭘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현안 질의 내지 그 업무보고위원회냐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몰랐던 거죠. 그 회의 당일날 그날 증인 철회를 하고 그날 바로 업무보고를 하자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실은 당연히 자료를 준비해 못 해오죠. 그런 이후에 아마 정진석 실장 이하 자료 준비를 그 이후에 했던 것 같고요. 부랴부랴. 그리고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 순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고 유족도 수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리는 이제 그거 관련 없는 자리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혜병 관련해서는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지만 실제는 대통령의 책임을 북돋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특검과 탄핵과 연관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게 일반 전화 번호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본인 핸드폰으로 통화한 내역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장을 하면 될 것이지 7월 31일 날 굳이 일반 전화가 누구 것인지 제가 볼 때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것은 정략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 여사의 명품백이 대통령실 청사에 있는 사실도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진석 실장은 기록물 여부에 대한 이제 판단 시기가 오지 않아서 일단은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이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단은 당시에 그 질문을 하면서 천하람 의원께서 아마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럼 운영위 위원들이 같이 가서 그 현장 방문을 해도 되냐,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있는지 확인을 해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는 보안구역이다 보니까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난색을 표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저는 명품백 수수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투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사에 포장지도 안 뜯고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말 운영위 위원들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실제적 진실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 부분은 이제 수사 중이긴 하기 때문에 실제 저 부분에 대해서 수사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실장, 비서실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또 하나는 저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생산된 그 기록물 또는 물품 등은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지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관만 하는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받은 선물인지 여부와 관련돼서 이게 그 기록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권익위는 기록물로 판단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이견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고민 중이다. 아마 이런 취지 저는 이해를 했고 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저거는 사실은
청탁금지사항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돼서 받은 게 아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직무와 관련돼서 받은 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따라서, 기록물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이 적합해 보이고 다만 이 국민정서하고 다소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아마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받았다면 그러면 더 나아가서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첫날로 정치 외교, 국방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신원식 장관 등이 출석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범계 의원, 전현 의원, 김병주 의원 등 법조인이나 군 출신 의원들이 지금 대거 나서서 좀 배치가 됐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지금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제 법사위에 소속돼서 이번에 입법청문회까지 함께했던 그 전통적인 저격수 의원들을 좀 전면으로 배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법 관련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군에 관련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최혜병 특검법 문제, 그러니까 최혜병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화복을 전면적으로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각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저는 결국에는 정부 여당이 지금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입장을 보더라도 최혜병 사태 자체는 박정훈 그 수사단장의 항명이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정서도 그렇고 그 야당 입장에서도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전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대정부 질문에서 정말 공격수들을 전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대정부 질문이 끝난 후에 해병대원 특검법 또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에 붙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예고됐던 것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도 보고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을 제가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 해병대 특검법은 사실 저희가 21대 국회, 22대 국회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지만 불과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에 이걸 의결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을 거친 후에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20일 한 달 반 전에 이게 부결된 그 법안이고 그 특별히 변한 사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 한 20일 만에 이 법안을 다시 또 의결 절차 올린 거예요. 상정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공수처 수사를 보고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논리를 아마 그 토론 과정에서 밝힐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나머지 방송사법이라고 제가 표현한다면 방송사법의 경우에도 나머지 3법은 이미 다 절차를 거쳐온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방통위원회가 과연 이게 2인 체제가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안 하나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준호 의원이. 그러니까 이걸 4인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2인이 일단은 적법한 걸 전제로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들이 무게가 실리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5인 체제가 2인 체제가 되는데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여러 군데 있죠. 근데 민주당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 최민희 의원님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못한 이유가 이게 방통위법에 보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에서 3년 내에 유관기관에 그 업종에 종사하게 되면 안 하게 돼 있는데 이분은 정보방송협회인가요? 협의회 부회장, 상근부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진숙 그 전 MBC 사장의 경우에는 국내심에서 추천했는데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2인 체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MBC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상 방송통신위원회를 식물기관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내지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떠미는 민주당의 행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따라서 방송통신 관련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5일 날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일 날까지 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아마 4일 어느 정도 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께 이 방송사법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리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막 끌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진 사퇴 오늘 아침에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카드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의 이제 카드로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서로 이제 창과 방패 싸움 같은 건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단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지만 뭐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설령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뭐 방송사법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남아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까지 방통이라는 5인 합의체 기구가 2인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심지어 그 2인도 뭐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인사들로 꾸려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인 체제에서 의결되고 회의가 열리고 심지어 이번에 긴급하게 박문진 이사장을 교체하는 그 안건조차도 원래 회의를 미리 예고하고 안건도 미리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비상회의처럼 소집이 되고 비상회의처럼 의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절차적인 정당성도 이번에 상당히 위배를 했다. 이 지점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지적해왔던 2인 체제로 여러 가지 의결을 했던 것이 과연 적법한 그 기구의 운영이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작년 12월에 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때도 이 2인 체제,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근거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이게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법의 그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위법이라는 소리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원 판결은 YTN 관련된 그 판결에서는 이게 위법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최종적인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전에 전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 모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갔어요. 탄핵 시도조차 안 하고 그 많은 의석수를 갖고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2인 체제에 대해서 이게 글쎄요 탄핵을 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2인 체제 운영했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법 해석에 최종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전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때의 그 무게에 비춰보면 전혀 탄핵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을 수차례 추진한다. 이것은 결국 MBC를 지키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식물기관화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예, 이렇게 오전부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정무장관을 11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정부 또 국회의 소통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신설 배경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자리를 만드시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께서 내세우셨던 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라고 하면 차별화가 슬림한 대통령실 만들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뭐 선거 참패하고 나서도 민정수석 새로 만들었죠. 그다음에 뭐 정무비서관 자리도 뭐 여러 가지로 좀 갈래로 쪼개서 여러 사람을 임명하기도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정무수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비서관도 있고 정무수석실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번에 새롭게 임명하신 그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5선 의원 출신이시고 정무수석도 새롭게 임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분들한테 좀 잘 고언을 구하시고 이분들이 뭐 여러 가지 보고서나 여러 조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아무리 뭐 정무장관의 훌륭한 분을 모셔오고 뭐 여러 좋은 인사들을 대통령실에 계속해서 모셔온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는 그 취지 자체가 뭐 야당과의 소통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대통령이 바뀌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거부권 행사, 거부권 남용에 대해서 본인이 전향적으로 바뀌시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야당과의 대화는 정무장관직을 만들든 정무장관을 2명을 임명해도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박채구 의원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야당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안별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면도 없잖아 있고요. 이런 취지에서 정무장관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어떤 분이 오느냐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야당의 일각의 의견대로 자리 위인 설관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저분 정도면 그런 역할을 기대해 볼 만해. 이 정도의 어떤 경험이 있는 분 또는 그 정도의 인물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를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 중에 야당 정보 내지 국회 정보를 좀 더 많이 듣겠다라는 취지의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좀 전당대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세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좀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후보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가져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 밝히는 자리였는데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랑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반갑게 좀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정책 비전 발표에서 좀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고 보십니까? 반갑게 맞아야죠. 사실은 이제 서로 간에 감정 싸움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득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대 3이니 뭐 과거 어땠느니 앞으로 어떨 것이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드라이하게 각자가 전략을 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전당대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1위 후보와 나머지 3위 후보 간의 이런 대결 양상을 뭐 1대 3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건 1위 후보의 숙명인 것 같고요. 또는 2, 3, 4의 후보들도 본인이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1위 후보에 대해서 맹공을 할 때도 조금 더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비전 발표회에 나온 비전을 통해서 나중에 이 비전을 갖고 이제 토론회도 할 겁니다. 네. 이 토론회 때 저는 승부가 결정될 거로 보이고 이 토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본인들의 결점, 장점 등을 이제 지역 순회하면서 그걸 또 홍보하는 자료로 쓰겠죠. 그래서 곧 있을 토론 등을 통해서 본인들의 장단점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제 굳어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일주일가량은 격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만. 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전 발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각 세우는 당대표, 대통령의 빚 갚아야 하는 당대표 둘 다 안 된다고 강조를 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자신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자 캐릭터가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위치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윤과 비윤 그 사이 어디쯤에 계신 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과거의 연판장 사태 이런 것에 대한 상처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심정적으로 가까워지지는 못한 상황. 그러나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큼의 대립각을 세웠냐 그건 또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뭐 경력도 있으신 분이고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나는 대선도 출마를 안 할 거고 내가 안정감 있게 끌어가겠다. 그리고 나는 대통령과 어떤 뭐 갈등도 없고 뭐 빚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지점들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대통령과 당정일체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강조하시지 않을까 싶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제3의 전략을 펴는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과 어떤 뭐 일체돼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정치적 분리를 통해서 홀로서기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당권 주자들에 의해서 아마 지금까지처럼 10중 포화를 맞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토론회도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요소들이 많다라고는 하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를 보면은 뭐 배신이라던가 뭐 나아가서 탄핵이라던가 굉장히 좀 당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그 본인들의 이제 그 입지 선정을 그렇게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먼저 본인이 이제 선제 포문을 열었던 거죠. 대통령과의 수평적 당정 관계를 확립하겠다. 이런 본인의 선거 전략을 내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와중에 이제 최상병 특검을 보이는 국민의힘이 발의하겠다. 대표가 되면 이런 걸 내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나온 거죠. 그 반응들에 대해서 이걸 또 반응을 할 때 이 반응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그 반응이 잘못됐다라는 정도의 역반응이 맞는 것 같다라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할 때 이게 예를 들어 과거까지 또 가면 안 돼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로 가거나 그러면 또 저 상대방 후보 측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 측에 대해서 검사 시절 수사까지 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이 조금 너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세운 전략이 왜 타당한지, 왜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당원들 및 국민께 호소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평적 당정 관계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원희룡,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등이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동훈 전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왜 더 바람직한지 앞으로 정권 창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바람직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또 역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역공이 필요한 것이지 조금 더 다른 식의 계속 갖다 붙이기 역공하게 되면 당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두
진영 간에 저는 그 우려와 기대는 다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당원들의 기대가 있거든요. 대통령과의 당정 관계를 조금 더 바꿔달라라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인이 어떤 그 전략을 세운 거고, 나경원이나 원희룡,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는 그것은 여당의 대통령이 있고 당대표의 경우에는 각을 세우게 되면 남은 3년의 기간 동안에 대통령 임기가 이건 뭐 그 식물인간화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을 추가로 획득하기 위해서 3년을 버리냐, 이런 취지의 당원들의 우려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부합하는 전략을 낸 거기 때문에 각자의 전략이 왜 맞는지, 왜 틀린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더 효율적인 전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의 공식 선언을 아직 하진 않았는데 이런 호소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전화가 격려가 아니라 고통이다. 좀 자제해 줄 것을 이제 좀 호소하면서 피로감을 좀 드러냈는데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신경 쓰지 않으면 별일 아니다라고 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요. 이런 발언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경기지사 시절에 봤던 그 양과 이제 예. 지금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뭐 지금은 이제 사퇴를 하셨지만 어쨌든 명실상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받게 되는 양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표께서 뭐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당원들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오셨던 분이다 보니까 아마 당원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양적으로 너무 많아지고 이 사실상 핸드폰을 켜놓을 수가 없는 상태로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좀 공식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곧 출마 선언도 하게 될 텐데요.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 본인이 받은 저 당원들의 문자의 내용, 취지는 응원하는 거잖아요. 제안하고 응원하는 거. 예. 근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항할 분에 대해서 갈 예정인 문자 등은 이거는 사실은 비난하는 거 문자일 가능성이 커서 약간 그 성격이 다르다. 받는 고통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버거워서 그런 거고 어떤 분은 정치적 고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대표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저 문자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되면 대항하는 분이 나오게 되면 저 반대편의 문자가 또 간다는 거죠. 반대 내용의 문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연임을 위해서는 먼저 이 플랫폼을 잘 조성을 해놔야 될 것이다. 다른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먼저 해놓고 나서 연임 도전 선언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연임 도전할 때 메시지는 대권이겠죠. 지금은 저 대권뿐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 명분 삼을 것은 압도적인 지지율에 따른 다음에 정권 창출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사실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고, 또 사법적 리스크가 목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호소하려면 가장 확실한 대권 주자다라는 거, 그거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또는 예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당장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겠느냐, 뭐 많은 관측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즌 1과 시즌 2가 뭐가 다를 거냐라는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께서 뭐 지금 상황에선 거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대표를 한 번 더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는 어쨌든 리스크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나쁜 것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것들도 분명히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 그 1기 이재명 대표 체제와 어떤 점이 다를 거냐,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뭐 선거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하게 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제1야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안정감 있게 뭔가를 해나가겠다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정치인 이재명으로서의 메시지를 조금 강하게 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왜 본인이 대표가 돼야 하며 대표가 돼서 어떻게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만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